자,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폴리오 그래도 소아마비로 많이 알아듣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소아마비가 전 세계 대유행병이었어요. 신경계 쪽이 손상이 되면서 소아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계 테크닉들, 개념들이, 콘셉트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면역으로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오래전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후 소아마비 증후군으로 다시 고생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후 소아마비 증후군에 대한 거를 여기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백신을 투여받고 받았고, 그렇지만 아직도 백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는 일종의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로 스파이널 코드의 앞불 쪽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들을 침범해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상태가 좀 심하면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들이 이제 폴리오, 마이알라이티스, 소아마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고, 최근에는 백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폴리오, 소아마비는 없어지는 그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아마비는 주로 큰 운동신경세포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주로 척수의 앞불세포 쪽에 있는 운동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부터 다리 쪽, 팔 쪽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비는 대개 한쪽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칭적이고 비대칭적이고 주로 먼 쪽보다는 몸 쪽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뇌줄기, 척수가 아니라 뇌줄기 쪽에 있는 운동핵 침범으로 인해서 뇌줄기 쪽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삼키기라든가 말하기 등등이 뇌줄기 쪽에 있는 운동신경 핵들로부터 통제받는 움직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개 얼굴, 7번 뇌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얼굴, 또 12번 뇌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혀, 턱근육 3번, 5번 이런 근육들은 주로 드물게 침범되고요. 바깥 눈 근육 같은 경우는 침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 이완이 있겠습니다. 근육이 축 늘어지듯이 많이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줄 반사 리플렉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슬 아트로피 근육 위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발병한 지 일주일 이내에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앞불 쪽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망가지면서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더러 이제 신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된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들을 다른 신경이 지배하다 보니까 운동신경 지배율은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10개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용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서 싹도듬이 생기면서 나머지 하나의 신경세포가 20개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게 되는 즉 신경 지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상되지 않은 근육들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오히려 손상되지 않은 근육들은 보상성 비례 더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 아트로피가 아니라 하이퍼트로피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소아마비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개는 뇌줄기 쪽이 침범이 되면서부터 뇌줄기 쪽에는 호흡 중추와 심박동수를 조절하는 중추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중추가 망가지면서 호흡이 안 되고 심장 기능 또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소아마비로부터 회복되는 거는 일단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주변으로부터 살아남은 축삭으로부터 격가지가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육 섬유들을 지배해 주면서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초기에는 구축 또는 뼈대의 기형, 악화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초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후 소아마비 증후군은 이런 소아마비 증후군이 치료가 됐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참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증상들이 생겨서 기능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후소아마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마비를 앓고 난 후에 오래 지나서 운동신경세포 질환과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근육 위축과 약화가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를 우리는 후소아마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개 근육 약화가 갑자기 새롭게 생기는 거는 이전에 남아있는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거죠. 소아마비 환자, 주로 마비가 있었던 소아마비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또 후소아마비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비가 있지 않았던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비가 있는,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소아마비 환자분들에서 3분의 2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과반수 이상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전체적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근육 약화, 머슬 위크니스와 머슬 아트로피가 아주 비대칭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종 머슬 통증,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강하고 근육 약화도 새로 생기고 통증도 유발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행장애가 더욱 심해지게끔 됩니다. 자, 일단은 과거에 소아마비를 알았던 증거가 있어야지만 후 소아마비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전도를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근전을 통해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과거력이 있었을 때 후 소아마비 증후군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다른 운동신경세포 질환과 같이 새로운 것들이 없어야지만 후 소아마비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후 소아마비 증후군의 기능 보존에 대한 거는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과로가 있거나 노화, 그리고 면역학적인 제네틱한 요인들 또는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재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추가로 운동신경세포 손상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후 소아마비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통이라든가 근육 경련, 근정축, 그런 근육 위축이 새롭게 발생이 되면서 진행적으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물론 피로감이 극심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에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후소아마비 증후군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소아마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 되고 종식이 안 되고 그대로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다시 몸의 면역이 좀 떨어졌을 때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잠복해 있던 폴리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능한 설명은 저희 면역 기전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면역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하게 면역 기전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상적으로 소아마비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손상된 신경세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변 신경세포로부터 격가지들이 나오면서 근육섬유들에 연결이 되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정상 상태에 놓여 있는 근육들이 비대해지면서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후소아마비 증후군의 원인으로서 일단은 어, 대사요구량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운동신경세포가 격가지를 통해서 나머지 근육섬유들을 더 많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부터 동일한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 피로가 극심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또는 역학적인 스트레스, 대개 소아마비 환자분들이 장애가 있고 기능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체중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부터 점진적으로 힘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또는 이제 중추피로, 중추신경계가 어, 근육들을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추에서부터 그런 신경회로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추피로가 극심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후소마비 증후군의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피로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든가 관절, 근육의 불편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더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마비라고 하는 거는 뭐 장애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신체 기능 장애가 생겨서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에서 추가로 십수년 이후에 추가로 더 큰 증상들이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유쾌할 수가 없고 굉장히 우울해하고요. 또 기능적인 감소에 대한 절망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가장 큰 증상은 피로감이고요. 그리고 통증, 그리고 근육 약화, 이런 것들은 항상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상생활 활동, ADL에 큰 곤란함을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옷 입기보다는 계단 오르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일 거고요. 계단은 뭐 올라가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긴 거리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걷는 것을 좀 더 어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동작보다는 좀 복잡하고 힘을 많이 필요하고 지구력을 많이 요하는 그 필요로 하는 동작들에서 훨씬 더 힘들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종 이제 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폐렴입니다. 이제 폐에 가래가 쌓이고 염증이 있으면서 호흡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면 다른 활동들을 하는데 큰 장애가 생깁니다.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흡 문제가 있게 되면 수면 장애가 있을 수가 없지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자꾸 아프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주 깨게 되면서 삶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들고요. 또 뇌줄기 쪽에서 오게 되는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인후두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삼킴 장애가 생깁니다. 자꾸 살에 걸리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식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게 되면서 살에 걸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상하게 추위에 대한 감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추운 거를 못 견뎌하게 되고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꼭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어릴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개 7세, 평균적으로 7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소아마비가 있은 다음에 후소아마비 증후군이 발생하는 그 간격, 대개는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가 발생했을 거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후소아마비 증후군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그 간격이 더 짧을수록
증상은 훨씬 더 심했다라고 얘기해주고, 또는 평균적으로 소아마비는 7세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나이별 편차가 있겠죠. 더 어린 나이에 올 수도 있고 더 나이 들어서 올 수가 있는데, 최초 소아마비 발병 나이가 클수록 많을수록 후 소아마비 간격이 더 짧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평가로서는 MMT, 머슬 테스팅, 매뉴얼 머슬 테스팅, 이제 근력에 관계된 것들은, 그리고 근력과 ROM은 기본적인 평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 약화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 차원에서 관절이 얼만큼 느슨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대개는 한쪽 다리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육이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마비 쪽 다리가 좀 짧아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보행을 어떻게 걷는지, 보행 분석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종종 호흡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심호흡계통에 관련돼서 호흡 기능 아니면 근피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지구력, 전신 지구력에 대한 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호흡의 빈도가 되게 짧으면서 짧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긴 호흡이 아니라 심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이 깊은 폐 허파의 깊은 곳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호흡률은 높은데 호흡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쓰면서도 충분한 공기를 허파로 집어넣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심장호흡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말초 부종, 팔다리가 이렇게 끄트머리가 붓게 되고, 그리고 피부색이 청색증, 대표적으로 호흡순환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라든가 수면무호흡증 또는 집중력 장애, 기침 또는 삼킴, 자꾸 살이 걸리고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과거력으로서 일단은 삼킴 장애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ADL 상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절이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척추가 옆으로 굽어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앞불 쪽에, 앞불이라고 하면 분명히 운동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를 앞불이라고 합니다. 척수 앞불. 그리고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데, 근전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전기를 통해서 통준되는 그 양상과 패턴을 보고 질병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앞불세포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신경근 병변, 다시 근전도의 파형이라든가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게 앞불 질환인지 근육 자체의 문제지 등등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리치료사가 해줘야 될 것들은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덜 피로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 에너지를 보존하는 교육들을 해줄 수가 있고, 특히 대부분의 생활 습관들이 일단은 교정이 필요한 상태가 많습니다. 자, 많이 아프기 전과 많이 아픈 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물리치료사가 좀 알아보고 좋은 쪽의 생활 습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피로감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근육, 능력 이상으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통해서 대사 능력이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피로감이 극심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활동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대사 능력을 넘지 않도록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게 자주 휴식하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내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5분 하고 5분 쉬고 5분 운동하고 한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잦은 빈도로 휴식을 해서 근육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 동선을 좀 조절해 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살에 걸리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자꾸 기도로 넘어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폐렴으로 또 나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킴 장애가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수면 장애라든가 호흡 장애에 관련된 치료에 대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삼킴 장애 같은 경우는 작업 치료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작업 치료사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할 것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심폐지구력, 심혈관, 심호흡지구력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잘 해주게 되면 심장과 호흡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근육의 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피로도가 높은 운동을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신체 부분에 과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여집니다. 또 기능적으로 약화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항상 피로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피로하지 않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자주 가지면 됩니다. 자주. 한 번에 왕창 오랜 시간을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부하를 주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무거운 덤벨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덤벨을 들고 하고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전체 하루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하게 그 피로감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피로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에 대한 거를 한번 좀 감안해서 잘 컨트롤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물리치료의 목적은 아픈 경우에는 통증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에너지를 잘 보존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는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걸을 때 걸음걸이 자세 또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정적 자세에 대한 거를 교정해 주고 이분들이 항상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연구해야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참 필요하긴 한데요. 이게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근력 강화 운동이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근력에 대한 거는 자꾸 써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유산소 운동에 대한 거를 잘 고안해 줘야 됩니다. 유산소 능력은 이제 그 후소아마비 증후군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서도 다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혈관 또는 심폐, 지구력에 대한 부분은 모든 질환에서 다 똑같이 오는 부분이라서 대신에 이제 피로감을 극심하게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운동 기간과 휴식 기간에 대한 거를 잘 보완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관절과 근육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근육 피로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근육 피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전신 피로감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수영이라든가 수중 걷기, 물 안쪽에서 부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 자체가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력 때문에 움직임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물에서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물 자체가 저항으로 작동이 돼서 굉장히 부드럽고 완곡한 저항이 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도 마찬가지로 물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메타볼릭 에퀴벌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대사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를 따질 때 이렇게 매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트가 높을수록 조금 더 어려운 힘든 동작이 되는 거고, 매트가 낮을수록 굉장히 쉬운 동작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집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거동하고 식사하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들은 대개 2m 최대한 3m를 넘어가지 않은 아주 가벼운 활동들입니다. 또는 좀 걷거나 좀 빨리 걷거나 조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6, 7m 이상 이렇게 좀 높은 그 신진 대사율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가벼운 동작들을 하고 또 환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힘들게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매트를 할지를 좀 알려주면 요 표를 보고 알려주면 조금은 제 어떤 동작들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매트 개념으로 그 활동에 대한 거를 활동 수준을 여기에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산소 운동 처방할 때 매트 개념으로 처방을 하고요. 메타볼릭 에퀴발런트라고 하는 거는 최대 산소 소비량을 얘기합니다. 산소를 소비해 주는 그 양을 다른 말로 이제 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소비할수록 좀 더 활동량이 큰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매트 개념으로 해서 전체 활동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에 따라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타입을 아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타입 1부터 해서 타입 4까지 있는데 타입 1이 가장 가볍고 증상이 별로 없는 거고 타입 4가 증상이 가장 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아마비 시절에 소아마비 있을 때 근력 약화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력 약화가 없고 새로운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질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거고 근력 수준도 되게 높겠죠. 다시는 이제 피로감에 대한 거 또 그 또 다른 증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근력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근력 약화는 있지만 앞불세포에 질환이 있는 거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후에라도 근력 약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력 약화가 있거나 또 알아보니까 또 아플 질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력 약화가 조금 심한 축에 속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 활동 전이까지 없다. 이것이 굉장히 심한 근력 약화가 있는 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등급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더 심한 거다.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것도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1단계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거의 근력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혈관 지구력 등 근력에서 스트레칭,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에 아주 중점을 두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클래스 2라든가 3 정도는 근력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이게 피로감에 대한 것들을 좀 취약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덜 피곤하게 스트레스가 덜 많지 않은 그런 걸로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이제 수영장 운동, 풀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4단계나 5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다. 특히 5단계는 EMG, 근전도 상해에서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심하다라는 얘기는 근력 약화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절을 많이 못 움직이면서 콘트랙처가 생길 수 있고 전체적인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심장과 호흡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지요.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클래스 5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력 정도가 그래도 비교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근력을 유지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피로감이 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전에 후소아마비족은 포스트 폴리오 신드롬이 있기 전과는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보다 더 나쁜 증상들이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머슬 위크니스가 생긴 거라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이 아니라 절약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조기까지 찰 수 있는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물리치료라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사용에 의한 피로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춥지 않게 해주는 거 중요하겠고요. 전체적인 근력이 좋아지고 있는지 또는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근력 정도에 따라서 또 적용해주는 제 운동 자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보조기 착용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 수준이 떨어진 것 때문에 건강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나빠지면 아울러 다른 것들도 안 좋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